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고백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을 때 그가 잃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과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신뢰와 후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느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제 아들마저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한때는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이 60이 다 돼가도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키우기까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일념하에 운송업에 뛰어들어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가정에 소홀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싫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20살이 된 아들은 어느새 건장해졌고 저보다 키가 더 커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든든한 아들을 보니 이제는 내가 할 일들은 다 끝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뿌듯했습니다. 아들도 다 키웠으니 이제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인생을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괜찮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이 점점 사라졌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게 힘겨웠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당신을 살리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결국 아내는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하나요? 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니 정말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후로 한동안 아들과 저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적막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아내를 잘 따르고 많이 의지했던 아들이었기에 더 슬픔이 컸습니다.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을 지키지 못한 게 끝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내의 부재를 실감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일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됐지만 아내가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여행을 권유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이제 슬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던 찰나 괜찮은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알게 됐고 뭐에 홀린 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됐어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고생한 저에게 큰 선물을 해주는 셈치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비록 혼자 가게 되긴 했지만 아마 패키지니까 동행자들도 많을 테고 그러면 외롭지 않을 테니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패키지 여행에서 재혼 상대를 만나게 될 줄은? 그때는 운명적 만남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가 제 여행 동행자였어요.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한 버스에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다들 통성명도 하게 되고 나이도 묻고 고향도 부르며 친해지더라고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혼자서 여행을 온 사람이 저와 그 여자 둘뿐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혼자 왔더라고요. 각자 사진을 찍고 돌아다닐 때 그 여자가 먼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기, 혼자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저도 찍어드릴게요. 저도 마침 독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던 찰나였기 때문에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다니자는 암묵적 합의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서로 옆자리를 지키며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섞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보다 6살 어렸고 직업은 여행작가라고 했습니다.
여행이 좋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글도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자고로 여행은 자유여행이지 하면서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선호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들다 보니 지치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패키지 여행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가족은 없으십니까? 미연이에요.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했네요. 결혼할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혼자 살 팔자인지 지금까지 혼자예요. 그렇군요. 그쪽은 왜 혼자 여행 오셨어요? 저는 사별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예, 오래돼서 이젠 괜찮습니다. 여행 온 김에 마음 후루를 털어버리고 가세요. 제가 인생샷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한 달 가까이 함께 여행을 다니니까 어느새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록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달랐지만 나름 각별해진 탓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몇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그 여자가 늘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한 사이로 여겼고 제 인생에 다른 여자는 마음에 둘 생각은 없었으나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제 첫사랑이었으니 이 여자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여자가 된 셈이었어요. 연애하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고 설레는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어느새 그 여자에게 모든 마음을 내어주게 됐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중 아들과 우연히 마주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들은 얼어붙은 채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둘을 인사시켰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버지, 애인 생기셨어요. 아이, 그렇게 됐다. 너한테 말을 할까 했는데 저한테 뭐하러 말을 해요? 연애하는 건 아버지 자유인데 혹시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 내가 재혼한다고 하면 너는 어떨 것 같은데? 그냥 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호칭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하고 좀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라. 그래네, 마음 이해한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빠가 그냥 연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되는 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맞는 말이지. 내가 신중하게 생각할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것 또한 아버지 결정인데 제가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버지도 노후에 동반자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행복하실 거잖아요. 아무튼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오늘 제가 한 말은 그냥 잊어주세요. 그냥 어머니 생각나서 서운한 마음에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재혼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마음이 재혼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과 그 사람이 되도록이면 잘 지내도록 하고 싶었어요. 일단 그 단계를 밟아야 비로소 재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저는 같은 남자잖아요. 남자로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재혼 상대에 대한 호칭은 일단 민서 씨로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만화로 가는 내내 민서 씨가 많이 떨려 하더라고요. 옛날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죠? 그럴 리가 없잖아. 아마 마음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새엄마가 될 사람인데 거부감 들 수도 있잖아요. 아들도 다 큰 성인인데 이제는 나도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아무튼 내가 잘할게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엄마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겠지만 그 친구처럼, 누나처럼 잘 지내볼게요. 그런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재혼 상대를 정식으로 보여주자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는가 싶더니 이내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은 티를 낼 만도 한데 애써 덤덤하게 받아주는 걸 보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은 분명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재혼을 결사반대하기 시작한 건 저희 셋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갔다 온 후부터였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강하게 저의 재혼을 반대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여자랑 재혼할 거예요. 진짜로요. 아이, 가족이 될 사람한테 그 여자라니. 제가 재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얼마 전까지는 잘 지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재혼을 하지 말라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사람 볼 줄 알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아니, 그야 나랑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새어머니가 생기는 게 싫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냥 싫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마음은 자꾸 말리고 싶어요. 셋이 여행 갔을 때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는데 자꾸 거부감이 들었어요. 비록 내가 내 자식이고 가족이지만 어쨌든 평생 나와 즐겁게 살아갈 사람은 그 사람이다. 내가 아플 때 그 사람이 내 보호자가 되고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는 게 부부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라는 건 그렇게 자꾸 소소한 것들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 재혼이라고 하면 허락해 줄래? 그 사람과 재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 이래도 반대할 거냐? 진심으로 설득하니 아들은 이내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애매하게 설득한 채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들이 살던 집에 민서 씨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다 보면 가족이 될 테니 서서히 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서 씨에게는 첫 번째 결혼이라 결혼식을 올려야 되나 싶었지만 그쪽에서 먼저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됐지. 무슨 결혼식을 올려요? 원래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고 욕심도 없으니까 그냥 반지 하나 나눠 끼는 걸로 대신해요. 아, 그걸로 되겠어. 반지도 화려한 거 말고 그냥 작은 실반지 하나 맞춰요. 원래 액세서리도 잘 안 하는 편이라 고추장스러운 거 딱 질색이에요. 그냥 나는 당신이랑 같이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건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런 민서 씨의 소박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마음이 깊은 모습에 반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즐겁고 행복하겠다 싶더라고요. 확실히 적막했던 집에 사람이 한 명 들어오니 시끌벅적해지고 밝아졌습니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민서 씨가 만든 요리 냄새가 현관 밖까지 풍기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아들은 저희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민서 씨와 친해지지 못했고 계속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민서 씨가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대화할 시간도 가지고 음식도 같이 먹자고 하는데 아들은 영 생각이 없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의 벽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 싶었는데 아버지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니 저도 괘씸하더라고요. 아들이 무심할 때마다 민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하니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들이 진짜 그랬어? 그리고는 뒤에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제가 조만간 물어볼게. 대체 왜 그러는지. 그러지 말아요.
그럴수록 더 엇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나라면 포기할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가 봐요. 아이, 그렇지 않아. 아들이 잠시 어색해서 그래. 나는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건 그러네요.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요. 빨리 가족 되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 같네요. 그 아들을 위해서 방도 정리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는데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당신같이 아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이제는 마음 좀 비워도 돼. 지금은 가족이 되는 과정일 뿐이고 그 언젠가는 서로 돈독해질 거야. 그렇게 했죠. 제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어요. 마음 불편하지 않게 제가 성심성의껏 잘해볼게요. 민서 씨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들은 새로운 가족과 친해질 노력조차 하지 않으니 저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들을 불러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요즘 부쩍 집에 잘 안 들어오네? 어디 갔었어? 그냥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는 게 가족보다 더 중요해. 가족이 나한테 있긴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몰라. 허구한 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요. 왜 새어머니가 그렇게 싫으냐? 네, 싫습니다. 대체 왜 싫은데?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왜 싫은지에 대해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말도 무시한다며. 대체 이유가 뭔데?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데 왜 너는 불행하냐? 그 여자 때문에 행복하시다는 얘기예요. 든든한 아들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한 거지. 아버지, 사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는 못할 것 같고 시간 나실 때 이거 확인하세요. 아들은 저에게 쓰던 노트북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줘?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그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어요. 충격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혼자 보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랑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랑 약속해요. 그래, 뭐 약속하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서 씨와 붙어 있는 바람에 그 노트북을 열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가 재혼한 지 3개월 남짓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유독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깨어보니 전화가 울리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제 아들이 고가도로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고 제발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랐지만 아들은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벽에 깨어나 보니 민서 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민서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와 사태를 파악한 뒤 저에게 달려왔어요. 여보, 이게 어쩐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민서 씨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하길
고가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급회전하다 추락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는 금괴와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전용 금고에 있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제가 잠든 사이 몰래 제 금고를 뒤져 훔친 후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나와 살기 싫어서 몰래 가출을 하려고 했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 급히 도망갈 일이 생겼나?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자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졸지의 아들마저 잃게 된 저는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럴 거면 말도 많이 들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줄 걸. 그저 무뚝뚝한 아버지로 기억된 채로 떠난 것 같아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의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단둘이 목욕탕도 한 번 가보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빌었습니다. 그때 민서 씨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혼자였으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민서 씨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니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의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노트북에 담겨있는 내용을 꼭 보라던 그 말, 그게 아들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서 씨가 집을 비우고 있던 그 찰나를 이용해서 아들의 노트북을 펼쳐봤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폴더가 하나 있더군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 셀 수도 없이 많은 동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를 무심결에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영상은 다름 아닌 아들의 방을 몰래 찍은 CCTV였어요. 아마도 아들이 스스로 설치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영상 속에는 민서 씨와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민서 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졌어요. 민서 씨는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도 없는 XX야.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내가 이 집에 붙어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너도 내가 싫잖아. 나도 내가 엄청 싫거든. 우리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맞지 않겠어? 그쪽이 나한테 이러는 거 아버지가 알면 어떨 것 같은데요. 참나,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이미 너는 신뢰를 잃었어. 그 사람은 이제 내 말만 믿는다고. 보아하니 아버지 유산 때문에 꾸역꾸역 이 집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한테 돌아갈 게 있을 것 같니? 어림도 없지? 그래서 나더러 나가라고. 나가주면 좋고 아버지랑 인연 끊어주면 더 좋고 참적 감춰주면 더 좋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다가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는 그쪽 딱 봤을 때부터 느꼈어. 그래, 작정하고 다가간 건데 그게 뭐가 어때서? 내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니 잘 만난 거 아니겠어?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몽땅 차지하시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굴린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겠다고. 이 아줌마 진짜 웃긴 아줌마네. 따지고 보면 더 웃긴 놈은 너잖아. 아버지한테 해드린 거 하나 없으면서 재산만 탐내고 있잖아.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인 거 몰라? 주는 거 하나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게 도둑놈 신보지. 나는 적어도 내 아버지한테 주는 게 많거든. 내가 언제 재산 탐낸다고 했어요? 그 재산 아버지가 다 쓰셔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권리 없는 사람인 거 알아요. 하지만 아줌마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산 다 차지하고 아버지 버린 후에 새로운 남자 만나서 그 돈 펑펑 써대면서 살 계획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다 아버지한테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 아버지는 눈물에 약하단다.
내가 눈물 좀 흘리면 내 말 듣게 되어 있거든. 그동안 내가 너한테 정성을 쏟아붓는 척했던 걸 뻔히 아는 아버지가 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증거 하나 없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들여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내 계획에서 너만 없으면 완벽하거든. 이제 내 목표는 너를 이 집에서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줄래? 괜히 억지 부렸다가 큰 코 다칠걸. 내가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빈손으로 못 나가요. 우리 아버지 제사한 아들인 내가 지킬 의무가 있다고요. 꽃뱀 같은 그쪽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야. 네가 뭔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무슨 보호자라도 돼. 내 아버지 법적 보호자는 나야. 그리고 막말로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엄마는 내가 되는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한테 대들어. 아버지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요. 멍청하던데. 지금 내가 봤을 땐 철반쯤 넘어왔어. 원래 남자는 여자 하긴 나름이거든. 순진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척 조금만 해주면 남자들은 다 넘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언제쯤 집 나가 줄래? 내 아버지한테는 일단 가출이라고 해줄게. 조용히 못 나가주면 되거든. 이 집에서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야지. 내 재산 건드리는 놈은 내가 용서 못하지. 좀 도둑 마냥 집 털어서 도망갈 생각인가 본데 꿈도 꾸지 마. 내가 바로 뒤따라가서 도로 뺏을 테니까. 뻔뻔한 여자네. 뭐? 야이 XX야. 엄마한테 그런 말하면 못 써. 엄마 좋아하시네? 완전 사기꾼이구만. 그래, 너는 사기꾼을 엄마로 뒀네? 좋겠어. 제가 알던 말투, 표정, 행동,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 외에 동영상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차마 아들이 저에게 직접 말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더군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아들 앞에서는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지긋지긋한 집을 가출하기 위해 집에 있는 금고에서 재산을 털어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집을 비웠던 건 아마도 도망친 아들을 뒤쫓아가기 위해 나갔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아들의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 위로 스쳤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쫓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민서 씨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둘의 대화 내용을 보아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민서 씨가 되는 거였고, 제 아들은 새엄마로 인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연을 갖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태를 만든 원흉은 바로 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 민서 씨가 집에 돌아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녁 아직 안 먹었죠?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의도적이었어. 나한테 다가온 것도, 재혼하자고 한 것도, 평생 함께 하자고 한 것도 전부 작전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전이라니? 나한테는 착한 척, 위선 떨더니 아들 앞에서는 아주 악마가 따로 없던데. 아들이 그랬어요. 제가 악마였다고요? 당신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민서 씨에게 아들의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CCTV 동영상을 하나씩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민서 씨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어이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에이, 이걸 믿어요. 이거 조작이에요. 요즘 무슨 얼굴 인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딱 보니까 티가 나네. 아들이 컴퓨터학과 다녔잖아요. 이런 거 조작하는 것쯤은 쉬워요. 내가 알아요. 조작이라고. 평소에 나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나 봐요. 나는 나름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들은 뒤에서 이런 거나 만들고 있었다는 게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이해해요. 새엄마가 충분히 미울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서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뿐인 내 아들을 협박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조작이니 뭐니 헛소리하는 걸 나더러 믿으라고. 미쳤어. 변명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여보, 일단 진정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나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날 밤에 어디 갔었어?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었잖아요. 몰라서 물어요. 그날 밖에 있었잖아. 당장 말해. 당장.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밤에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내가 대신 알아봐 줄까? 우리 집에 CCTV 있는 건 몰랐지. 아들이 오죽하면 집에 카메라 설치했겠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아빠인 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여태껏 증거만 주구장창 모았겠냐. 아, 몰라요. 나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아마 그날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을 거예요. 친구 누구? 내가 말하면 당신이 알아요. 평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당신은 늘 주변 사람들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친구가 남편이랑 싸우고 무작정 밖에 나왔다고 하길래 그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 들었어요. 맞장구 치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니 당신이 없었고 병원에 있다는 소식 듣고 거기서 바로 달려간 거고. 그때 처음 아들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이제 당신은 내 신뢰를 잃었어. 솔직하게 털어놨잖아요. 내가 설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못 믿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여태껏 당신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거짓말을 쉰 적이 없었겠지. 아,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학교가 동영상 하나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저거 다 조작이라고. 왜 계획이 틀어져서 조마조마해. 결국 빈손으로 나가게 될까봐 불안하지. 당신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게 될 거야. 우리 아들을 협박했던 것처럼 나도 그대로 대갚아 줄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나만 사랑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나더러 나가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송도 보면 악마의 편집이 있는 것처럼 저 동영상도 그렇게 짜집기해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당신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막대했는지 알기나 해. 나더러 꽃뱀이라고 모욕 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나는 항상 당신이랑 아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 내가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잔소리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편집한 모양인데 나는 억울해요. 동영상 하나로 생긴 오해 때문에 당신이랑 끝낼 순 없어요. 나 지금 경찰서 찾아갈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어. 여보, 왜 갑자기 조사를?
조사하다 보면 내가 당신한테 더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난 피해자의 유족이고 당신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심한 말은 아직 하지도 않았어. 내가 반드시 죗값 지르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제야 민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집요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일단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민서 씨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어요. 신기하게도 각자 민서 씨의 고향과 출신 학교를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 정보가 꼬였나 봅니다. 아무튼 그중에 민서 씨의 지인과 알고 있다고 하는 한 분을 알게 돼서 그분에게 부탁해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해줄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민서 씨의 지인을 만나게 됐고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시라고요? 네, 저는 재혼이고 민서 씨는 초혼입니다. 민서가 초혼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걔가 남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혼인지 법적 부부인진 잘 모르겠지만 저 말고 다른 남편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네, 그 친하진 않지만 분명 결혼식 올렸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 친구가 걔랑 꽤 친해서 소식은 종종 들었어요. 아마 결혼한 지 꽤 됐을 거려.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네,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사기전과 있는 놈이랑 결혼해서 꽤 떠들썩했어요. 그 남자, 딱히 직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겼는지 항상 외제차에 명품 신발 신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민서도 딱히 돈벌이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여행 작가라고 들었는데. 여행 작가요? 에이, 설마요. 맞춤법도 엉망인 애가 어떻게 작가를 해요? 아마 직업도 속인 것 같은데. 민서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인생 자체가 거짓인 사람이니까. 걔한테 돈 꿔주고 아직 못 받은 애들이 수두룩해요. 걔가 진짜 웃긴 게 돈 냄새를 무지하게 잘 맡아요. 돈이 나올 틈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든다니까요. 아마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보아하니 민서가 그쪽한테 차곡친 모양인데 손해본 금액 없으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생각보다 꽤 무서운 애거든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 만났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동네에서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저는 철저히 이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돈만 보고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었죠. 자세히 알아보니 제 지인의 지인의 친구의 친척 중에 민서 씨의 진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상을 이미 파악한 뒤에 여행도 의도적으로 따라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민서 씨와 만난 걸 운명적 만남이니 어쩌니 하며 혼자서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경찰서에 부탁했습니다. 제 아들의 차 뒤로 쫓아오는 차를 전부 조사해 달라고요. 쫓기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결국 CCTV를 확보했고 아주 희미하지만 검은 세단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의 운전석에는 웬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여자 한 명이 옆에 동승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민서 씨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추격전이 펼쳐졌고 제 아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트북 안에 있던 CCTV 영상과 도로에 있던 CCTV 영상이 모든 진실을 파헤쳤네요.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 반드시 아들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노라. 걱정하지 말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저는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자의 눈이 멀어 자식마저 내팽개친 죄인이 됐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아빠로서 도저히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과 돈을 전부 거기에 쏟아붓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전부 탕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두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받게 해주겠다는 일념하에 법적인 준비를 하게 됐어요. 돈을 뺏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가온 점, 직업과 신분을 속인 채로 법적인 부부가 된 점, 아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점, 사실혼 관계에 남편이 있음에도 미혼인 척했던 점, 그날 밤 아들을 쫓아가 결국 추락하도록 내버려둔 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버린 점, 그들의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다양하게 사기를 치고 다닌 점들까지 합하면 결코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저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받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였잖아요. 사랑했던 사이. 웃기고 있네. 남편도 있는 여자가 무슨. 그 사람과는 이혼 직전이었어요. 차마 말 못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이혼 직전인 남자랑 밤중에 같이 차를 타고 추격전을 해. 솔직히 말할게요. 아들이 괘씸했어요.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금고 털어간다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대신에 다시 받아서 채워 넣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내가 운전은 못하고 같이 쫓아갈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남자를 잠깐 부른 것뿐이에요. 나는 그저 당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비록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아니고 도둑이 제 발저려서 과속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금고 비밀번호 내가 아들한테 알려준 거야. 돈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갖다 쓰라고. 근데 당신이 뭔데 내 재산을 지키겠다 말아. 당신이 뭔데 왜 내 아들을 쫓아가냐고.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충동적인 생각이었고 결국에는 내가 반성하고 있잖아요.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협의 필요 없어. 알잖아. 나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인 거 나는 아주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어디 한번 끝까지 대응해봐. 내가 너희 둘 반드시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까지 했나 싶습니다. 정신이 반은 미쳐 있었던 것 같네요. 아들까지 잃은 마당에 제정신이면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괘씸한 범죄가 바로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치는 짓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의 추악함은 마치 양파처럼 까도 쉴 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갔던 패키지 여행 일행 중에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형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대뜸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아유, 미안하다, 형님. 갑자기 저 혼자 사과를 왜 하십니까? 너한테 말을 못한 게 있어. 뭔데요? 민서 씨 말이야. 왜? 나한테도 다가왔었다. 다가왔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밤중에 나한테 연락해서는 나한테 오빠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은밀하게 만나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몇 번 만났어. 내가 진짜 쓰레기 같기는 한데 나 좋다는 여자를 차마 거절할 수 없겠더라. 그 만나면서 돈 필요하다 그래서 돈도 몇 번 줬어. 그게 다야. 그러다가 너랑 갑자기 대뜸 결혼한다고 하는 거야. 너한테 사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끝내는 말하지 못했어. 아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잖냐. 가정 지키고 싶어서 비겁하게 숨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또 연락하더니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났던 걸 와이프한테 폭로해버리겠대. 자기가 와이프 번호도 알고 있다면서 문자 하나만 보내면 끝이라고 나를 협박하기 시작하더라고.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농락당했구나. 와이프가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 거라니까 일부러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걸 지금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지금 법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겪은 일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다 같이 힘을 모아야지. 들어보니 그 여자 서방도 이미 있었다면서. 아주 악질인 여자야. 그 여자도 악질이지만 내가 볼 땐 형님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가족도 전부 알고 모임도 같이 했던 여자를 몰래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모님,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래. 내가 진짜 죽일 놈인 거 알아. 죽자고 달려드는 여자를 필사적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형님은 저한테 미리 말을 해주셨어야 했어요. 제가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를 말렸어야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그때 그냥 넘긴 것 때문에 불길처럼 일이 번졌다고요. 나는 인생을 말아 먹었습니다. 아님,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형님도 사모님한테 죗값 받으셔야죠. 그럴 순 없어. 나는 가정이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야. 큰일 나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러. 아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니 제발 내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제가 모르는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모르는 일들이 더 많이 있겠죠. 유부남까지 꼬시는 걸 보니 인생 갈 때까지 갔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놈은 기둥서방처럼 여자가 뜯어낸 돈을 펑펑 써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 싶긴 했지만 세상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긴 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둘 다 죗값을 받게 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게 함으로써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제 마음은 절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돌아갈 일상이 사라졌으니까요. 당연하게 제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던 아들이 사라지게 되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모든 걸 끝내고 나니 그제야 허무한 마음과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싶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아들과 딱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빠가 죗값을 받을 수 있을까 알려달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인생을 버텨내는 중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이 감정도 흐려질까 싶었지만 오히려 그 죄책감이 더 짙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살지 못한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마음으로 잘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연을 써서 온 세상에 알리는 게 사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 믿기 때문에 조심스레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난날에 저를 한심하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도 제가 한심한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현명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익명으로 쓰게 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네요. 쓰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글자씩 쓰게 되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때때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